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제 반가운 선생님들도 몇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비워서 한번 인사를 또 제대로 한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할애된 30분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에서 알고 있는 디지털 기록화에 대한 노하우를 가감없이 전달 드리고자 이 시간을 좀 만들어 봤어요. 더불어 고고하게 또 퍼져 있는 뭐 디지털 기록에 좀 오해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정정해 드리고 또 교육을 듣는 실무자분들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에서의 기록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는 워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유산에서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기록의 형태는 사진, 탁본, 실측 도면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실측 도면은 기초 연구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실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상대 연대 측정을 하는데도 활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측 도면은 단편적인 그림이다, 도면이다를 훨씬 뛰어넘은 관찰을 통한 연구 산출 자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와 연관되는 매장문화유산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봐보겠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 건수는 매년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외로, 그 반대로, 실측 전문 인력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랑 실측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될 선생님들, 즉 실무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요걸 조금 개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디지털 대전환 2030 정책을 발표했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연구, 행정, 교육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디지털화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다양한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여과 없이 우리 문화유산 업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근 몇 년간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근데 이런 여과 없이 들어온 디지털 기술들은 결국에 우리 문화 지체 현상을 불러들였고요. 나중에 이게 디지털 기술이랑 우리 문화유산 간의 간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예시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요. 일부는 디지털을 이제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업계로부터 정보도 얻어보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예산을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집행을 한다든지 이제 막상 잘 도입은 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유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유물에 일단 로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원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3D 스캔이라는 과정을 해야 되고, 그 스캔을 해서 얻은 다음에 후가공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획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측 도면화 작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편집 작업을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인 3D 스캔부터 제가 설명해 보자면요. 스캐너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이 사용 방법에는 이제 책상이라든지 어디에 거치해서 고정식으로 쓰는 고정형이 있고요. 손에 직접 들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핸디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획득 방식, 데이터를 어떠한 광원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광삼각식이라고 광학식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빔을 삥 써서 돌아오는 그런 객체를 인식하는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 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스캔이 가능한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단거리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대역, 더 나아가 광대역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종류가 많지? 스캐너를 그럼 도대체 뭘 고르라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자,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업무 효율을 조금 중대시한다든지, 이제 업무 시간을 구애받는 그런 분이시겠죠? 네. 이런 분들께서는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스캐너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조합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도 진행해보고 저렇게도 진행해봤는데요.
그 결과 저희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핸디형, 그리고 광학식, 마지막으로 단거리입니다. 유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정형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흔히 아는 마우스나 책상 이런 제품처럼 단순한 형태로 스캔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그런 핸디형으로 해야지 미스캔 영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또한 복잡한 형태에 따라서 이런 장점들이 극대화되어서 수월하게 빠르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고정형이 더 편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저희도 맞아요. 저희도 예전에 고정형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고정형이 이제 특징으로는 자동 스캔이 되기 때문에 턴테이블에 올려두고 거치한 다음에 자동으로 스캔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고정미를 추종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불편함을 끼친 적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획득 방식인 광학식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사실 요거는 명확합니다. 이 레이저라는 경우는 색상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어요. 대신 고정밀이죠. 네. 뭐 일부 가능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좀 굉장히 가격이 고가로 올라갑니다.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단일 장비 가격대로 약 억대를 호가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구매하시면 물론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사실 광학식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레이저를 뭐 또 사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는 장점이 없나요? 뭐 레이저만의 장점도 있을 건데요. 네, 있습니다. 뭐 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반짝거리는 반사, 빛 반사가 심한 그런 물체들은 오히려 레이저가 좀 더 강하긴 한데요. 근데 광학식도 약간의 옵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타협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반짝거리는 뭐 유약이 발린 자기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거리를 추천드린 이유는 단거리만으로도 작은 흑요소, 뭐 예를 들면 동경, 뭐 고배, 뭐 크게는 대호까지 모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선생님들께는 질문을 주세요. 아니, 요거는 단거리용이고 작은 객체, 작은 유물용 스캐너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호라든지 큰 게 작업이 가능한가요? 하시는데 요거는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작은 스캐너용이기 때문에, 작은 물체용이기 때문에 작은 유물을 스캔할 때 물론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만 대호 같이 조금 시간을 들여서 스캔을 한다면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굳이 다양한 뭐 단거리든 중대역이든 광대역이든 여러 대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단거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우리는 이제 단거리뿐만 아니라 뭐 광대역도 필요해.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유구 같은 경우가 많이들 오죠.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유구 작업을 이제는 뭐 흔히 들어보셨던 사진 측량, 네, 포토스캔 같은 거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광대역을 쓰지 않고도 포토그라메트리라는 포토스캔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이라든지 뭐 사진 통해서 유구 데이터를 획득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만큼 오차의 발생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뭐 스캐너를 사용해서 단거리 스캐너를 사용해야 된다지만 유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즈가 크고 1cm 정도의 오차는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측량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디지털 기술 뭐 이런 거 절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컴퓨터도 좀 어려운데요. 뭐 이러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긴 해요. 근데 예전보다 많이 보편화되었고요. 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디지털 기록화 프로세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3D 스캐너를 가지고 데이터를 얻었으니까 후가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쉽게도 제가 데이터 후가공은 2차시 교육에서 좀 더 자세히 또 전문가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라 제가 이번 시간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가공을 잘 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으면은 사실 아무짝에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걸 이제 요리에 빗대어 제가 살짝 표현해 보자면 정말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정말 비싸고 좋은 재료가 있고 이거를 올바른 칼이 없어서 즉 날카로운 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손질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물론 과거 종래에는 디지털 실증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타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빌려다 썼었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예시로 이제 지오메트릭 디자인 X라든지 뭐 라이노 3D, 뭐 3ds Max, 뭐 기타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라이노 3D도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사실 사용했었어요. 예전에는 사용했었는데 라이노는 사실 3D 모델링용입니다. 즉, 뭐 가상의 캐릭터라든지 뭐 이제 현실에 있는 물건을 컴퓨터에 있는 3차원 데이터로 만들어내서 새로 창조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 때 쓰는 게 바로 3D 모델링 툴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식이 3D 스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을 하는데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물론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조금 답답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점은 꼭 참고하셔서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오메직 디자인 X인데요. 아마 이것도 사실 네, 워낙 유명하죠. 세계적인 굴지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건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복잡한 기계 형상이라든지 제조 분야, 뭐 더 나아가 뭐 건축에서도 사용하고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많은 타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목적이 바로 역설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 관련 전공자 분들께서도 대략 숙달하시는데 3개월 정도 걸리시고요. 뭐 문화유산 분야에서 이미 접목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 이제 들어봤을 때 아직 온전하게 사용하는데 좀 6개월 이상 좀 걸렸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들으셨기에 도대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불편하고 뭐 도대체 뭘 쓰란 말이냐 뭐 이렇게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목적성에 맞게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 국물을 떠먹을 때 저희가 뭐 숟가락으로 먹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찍어 먹던지 뭐 심지어 손가락으로 이제 찍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국물을 떠먹는다는 목적에 맞게 숟가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내재화했을 때 어떤 정량적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량적인 기대 효과를 제가 언급드리기 이전에 굉장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았습니다. 뭐 이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캐너는 어떤 걸 사용하는가, 또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또 사용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남권에 있는 한 재단 법인과 테스트를 진행해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근데 그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님 한 분께서 한 달 동안 800점의 가량을 도면화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놀라시는 그런 눈치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고 뭐 생각했을 때, 아, 정말 수시적 대비 8배 이상 높은 효율을 보여주긴 하는구나. 그만큼 효율이 있다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업무적인 메커니즘을 개선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효율성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저희는 장담합니다. 그럼 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면은 어떤 게 또 바뀌냐? 선생님께서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디지털 프로세스의 내재화는 사실 단편적인 업무 시간의 효율 증대에만 그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획득한 3D 데이터로 여러 가지 3D 디지털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 이제 직접 유물과 이제 2D 도면을 가지고 했던 이제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융복합적인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융복합 이런 대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몇 가지 사실 좀 가져와 봤는데요. 동범화적인 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유물 표면의 문양 같은 것들, 뭐 이제 비슷한 문양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그런 문양을 찾아가서 이 막스가 같은 시대에서 생성된 그런 뭐 막세다.
이런 식으로 도모만 식별을 할 기술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형태학적 속성 분류법을 근간으로 하죠. 이제 속성 식별을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하고 대조를 함으로써 연대 측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또 연구를 가능토록 합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토기의 이제 양재 연구인데요. 뭐 디지털로 아무래도 데이터를 획득했다 보니까 뭐 이전에 어느 정도 용량, 뭐 즉 용적률이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실제 유물에는 물을 담아볼 수는 있지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껏 담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액체라든지 어떤 고체가 담겨봤을까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요. 고배 같은 걸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고배가 잘 만들어진 토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1도씩 잘라보면서 그에 따른 변형률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품질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는 거죠. 뭐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연구가 가능한 것들이 저희 캐러펀트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구도 가능한데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는 연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도면화를 진행하는데 선생님께서 실측 도면을 만드실 때 예측적인 그런 제한적인 도면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거다라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앞서 이제 뭐 누적된 이런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 정도 지점에 입단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앞으로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엔 누가 더 빨리 디지털 프로세스를 내재화해서 디지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곧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향후 5년 뒤에는 정말 이게 큰 격차로 작용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프로세스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네, 첫 번째로 스캐너였죠. 네, 스캐너는 광학식의 핸디형의 단거리입니다. 두 번째로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알맞은 실측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뭐 뭐든 좋습니다. 어떤 걸 사용하시든 사실 자유인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목적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편집을 위한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뭐 캐드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프로세스는 이제 수익 비에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내고요. 어떠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연구를 좀 더 편하고 좀 더 다양한 연구, 기존에는 하실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연구를 디지털화를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교육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많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요거 정도는 이제 몇 개만 좀 엄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스캔할 수 있는 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말 흑요석부터 대호까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스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석이라든지 절벽 같은 것도 스캔을 했었거든요. 거의 제 기억으로 한 4m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고 놀라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컴퓨터의 사양을 조금 따르긴 합니다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3D 스캐너는 과연 유물에 데미지를 주는가? 사실 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기도 했어요. 왜냐면 3D 스캐너가 아무래도 빛을 이렇게 빔빔 쏟아 보니까 이 빛들이 이 광학 패턴이라든지 뭐 레이저 같은 것들이 조금 눈이 조금 부시다 보니까 괜시리 유물에도 뭐 좀 영향을 주지 않는가, 뭐 데미지를 주지 않는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은 해당 빛이랑 레이저는 인체랑 유물에 무해합니다. 네. 그리고 비접촉식 스캐너의 특성상 유물에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죠. 네. 그래서 손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3D 스캐너는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D 스캐너는 기계입니다. 네. 이 기계라는 특성상
영구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성립하지 않긴 해요.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구매한 스캐너가 있는데요. 이게 한 16년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짱짱한 현역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대호라든지 절벽, 뭐 비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16년도에 구매한 스캐너로 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막 핸드폰처럼 만약에 지금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 아쉬운데 좀 이따 살 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캐너는 핸드폰처럼 막 매번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장되어 있는 뭐 펌웨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를 잘 업데이트만 해주면은 현재 최신 모델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3D 스캐너를 숙련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는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 저희가 교육 정말 많이 진행해봤는데 일단 스캐너 제품에 따라 굉장히 좀 달리합니다. 보통 빠르면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가능하시고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한 달? 네, 정도 가능합니다. 좀 숙련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들인 감각이랑 이제 센스인데 어떤 센스냐 하면은 물체와 스캐너 간의 이제 거리 감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뛰어나신 분들은 진짜 하루 만에 활용하시기도 해요. 다음으로 이제 3D 스캐너의 정밀도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3D 스캐너가 실제 유물이 아닌 컴퓨터로 옮긴 데이터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얘는 정말 믿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도 이제 주시기도 합니다. 스캐너의 정밀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0.05mm까지 보통 추종하는데요. 요거는 국제 표준 인증을 받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만약 0.05mm를 받은 이제 국제 표준 인증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정말 정밀한 그런 신뢰적인 데이터만 취급하시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사야 하는가? 사실 무엇을 사든 선생님들 자유입니다. 다만 적합한 것을 사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야 최대의 효율을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숟가락 젓가락 얘기 아시죠? 네. 저희는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입 후 손익분기점. 네.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뭐든 그렇듯이 뭐든 어떤 걸 도입하든 처음엔 다 이제 초기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죠. 근데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스캐너를 운용하시는 숙련도라든지 그거를 전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내재화가 점점 더 단단해질수록 효율성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줄어들게 되고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달에 한 40점 정도로 만약에 실측하신다. 하지만 무조건 도입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럼 나중에 최고의 효율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런 고가의 스캐너를 구매해야 하는가? 저는 솔직히 스캐너가 고가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구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절대 스캐너 업체가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성급하게 구매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괜히 성급하게 구매하셨다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차라리 먼저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실측 소프트웨어를 일단 활용을 해보시고 우리 기관에서는 정말 디지털 프로세스를 내재화할 만하다 싶으시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 한번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캐너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 네. 사실 장비마다 굉장히 좀 달리 되긴 합니다. 뭐 좀 러프한 거, 좀 이제 정밀도가 낮은 거는 1mm까지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사양,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정식이라든지 뭐 레이저 이런 것들은 0.02mm 뭐 이 정도까지 추정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0.05mm 정밀도를 가진 장비를 추천드리긴 해요. 고정밀이면 데이터가 너무 커지고 연산이 오래 걸려서 스캔을 하고 나서 이걸 또 후처리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이걸 다시 도면하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반대로 너무 이제 러프하면은 데이터가 너무 뭉그러져 있습니다. 스캔을 다 하고 나서 흔이라든지 탁풍 같은 걸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데이터가 뭉그러져 있다 보니까 실측에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문화재청에서 이제 2016년에 발행했죠. 문화유산 3천 스캔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인데요. 뭐 거기에 명시된 바에는 이제 0.05mm는 되어야 한다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 발표는 마치고 채팅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